여러분은 희망을 품고 모종들을 애타게 바라보는데 이 녀석들은 여러분을 멀뚱히 쳐다볼 뿐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익숙한 상황 아닌가요? 설명서대로 최고급 상토를 쓰고 식물 LED 등을 달고 때맞춰 물까지 줬는데도 이 연약한 새싹들은 성장이 멈추거나 혹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과는 늘 하나, 약하고 길게 웃자란 모종뿐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모종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그 숨겨진 7가지 이유를 분석해 볼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이유들 중 몇 가지는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세요. 지금부터 튼튼한 모종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번 시즌에 어떤 작물 모종 때문에 가장 골치 아팠는지 바로 적어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다시 한번 중요한 점 하나를 바로 짚고 넘어가죠. 모종 시기는 사람으로 치면 유년기, 즉 어린 시절과 같습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흙에 옮겨 심기 전까지의 이 몇 주 동안 미래 수확의 모든 기초가 결정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스트레스나 작은 문제 하나라도 나중에 약한 꽃, 열매 떨어짐, 혹은 빈약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빛 부족이나 잘못된 물 주기만을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종에게는 훨씬 더 교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식물이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야 그 영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조용한 암살자들을 제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점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첫 번째 숨겨진 이유가 가장 흔한 물뿌리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종은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또 너무 말려도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원의 기본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연약한 어린 모종에 주는 물 자체의 수질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수돗물을 틀어서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해 첨가된 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병원성 미생물뿐만 아니라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유익한 토양 미생물에게도 독이 됩니다.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어린 모종의 잔뿌리에게는 이것이 그야말로 치명적인 화학적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뿌리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멈추면서 식물은 성장이 정체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분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오히려 비료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흙 속에 독성 염류 농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악순환입니다. 나쁜 물 화살표 약해진 뿌리 화살표, 불필요한 추가 비료 화살표 더 약해진 뿌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염소 문제는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물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온도입니다. 따뜻한 흙 속에 있는 뿌리 시스템에 수돗물에 찬물로 물을 주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마치 사우나를 막 마치고 몸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종이 겪는 상황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잔뿌리에 경련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만약 이렇게 규칙적으로 물을 준다면 식물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되고
성장이 아닌 생존의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된 세 번째,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요소는 바로 산성도, 즉 pH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돗물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분 속의 흙까지 알칼리화시킵니다. 하지만 토마토나 고추와 같은 대부분의 채소 작물은 약산성 또는 중성 토양을 선호합니다.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철분, 망간, 인산염처럼 중요한 영양소들이 흙 속에 충분히 있더라도 식물이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식물은 영양 결핍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진짜 이유를 모른 채 또다시 비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첫째, 수돗물은 항상 뚜껑이 없는 용기에 최소 24시간 이상 받아두세요. 이 시간 동안 대부분의 염소 성분이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둘째, 물을 줄 때는 반드시 실내 온도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모종 컵 속 흙의 온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주세요. 사용하던 물뿌리개나 병을 모종이 있는 같은 방에 미리 두시면 됩니다. 셋째, 가능하시다면 빗물이나 녹인 물, 해빙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은 가장 순하고 식물에게 유익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수돗물에 구연산 결정 몇 개 또는 식초 한 방울을 1리터당 희석하여 약하게 산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한 리트머스 종이 테스트를 통해 물의 pH를 확인하고 산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여러분의 모종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인 부적절한 용기 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하지만 여기서 초보 정원사들은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씨앗을 너무 작은 용기에 파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좁은 공간만 있는 모종 트레이 카세트 같은 경우죠. 물론 초기에는 편리하고 창가 공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뿌리는 꽉 막히고 흙 속에서 엉겨붙어 단단한 공 모양을 만들며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됩니다. 식물은 자랄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뿌리뿐만 아니라 지상부의 성장까지 본능적으로 늦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소중한 성장 시간이 낭비된 것입니다. 좁은 컵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모종은 나중에 큰 용기로 옮겨 심더라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해야 하며 처음부터 충분한 뿌리 공간을 확보했던 다른 모종들보다 성장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와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주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나중에 클 것을 예상하고 작은 모종을 너무 큰 화분에 심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그 이유가 명확하죠. 굳이 잦은 분갈이를 피하고 어린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작은 뿌리는 그 많은 흙의 부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뿌리가 닿지 않는 흙은 물을 준 후에도 오랫동안 마르지 않습니다. 그 축축한 환경은 병원성 미생물, 즉 곰팡이나 각종 흙 곰팡이는 물론 악명 높은 검은 줄기, 썩은병 같은 뿌리 썩은 병을 유발하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물을 줬는데도 흙이 며칠씩 축축한 상태로 있으면 뿌리로 산소 공급이 막히게 되고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식물은 잎이 노랗게 뜨거나 시들기 시작하고 이때는 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황금률을 꼭 기억하십시오. 화분의 크기는 현재 뿌리 크기에 맞춰야 합니다.
처음부터 5리터짜리 양동이에 심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한두 번 옮겨 심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 이상적인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해답은 키우는 작물에 있습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와 같은 대부분의 채소 모종은 200ml에서 500ml 정도 크기의 개별 포트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공간이면 초기 3주에서 4주 성장에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뿌리가 포트의 흙덩이를 완전히 감싸는 것을 확인하면 모종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때가 바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크기의 큰 화분으로 분갈이할 시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뿌리를 끊어내는 방식의 적심이 아니라 흙덩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옮기는 가식 지아치 혹은 통째로 옮겨 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페튜니아나 로벨리아 같은 꽃 모종은 셀 트레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개별 포트로 옮겨 심는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배수구멍을 기억하세요. 배수구멍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화분이라도 결국 모종에게 치명적인 늪이 되고 말 겁니다. 세 번째 숨겨진 위험은 바로 큰 폭의 온도 변화, 특히 차가운 창틀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종을 집에서 가장 밝은 남쪽 창가에 두고 생장등까지 켜주면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아주 간단한 사실,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 안 온도가 쾌적한 23도에서 25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창틀 표면 온도는 특히 추운 밤에는 10도에서 12도, 심지어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물의 지상부는 램프 아래 따뜻한 환경에서 계속 활발하게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하지만 뿌리 시스템은 차가워진 흙 속에서 거의 휴면 상태에 빠집니다. 뿌리는 낮은 온도에서는 기능을 멈추고 수분 흡수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때 생리적 가뭄 현상이 발생합니다. 잎은 수분을 증발시키지만 뿌리는 새로운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컵 속의 흙이 축축한 상태인데도 모종이 시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산 결핍의 신호입니다. 차가운 토양에서는 인산 성분 또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창틀 자체도 문제지만 그 못지않게 주야간의 급격한 온도 변화 역시 모종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낮에는 램프나 햇빛 때문에 화분 용기가 뜨거워지지만 밤이 되어 난방이 약해지고 창밖에 찬 기운이 돌면 용기가 급격히 식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온도는 어린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식물은 새로운 잎과 뿌리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모든 기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장이 더뎌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모종이 왜 이리 비실비실하고 연약한지 궁금해하며 영양 부족이나 병충해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뿌리 부분의 냉기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요인은 특히 고추, 가지, 오이처럼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고온성 작물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 작물들은 흙의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미 생존의 위협적인 수준이며 모든 생명 활동 과정이 멈추거나 지연됩니다. 차가운 창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모종이 담긴 화분이나 트레이 밑에 단열재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단열재는 스티로폼 한 장, 여러 겹의 골판지, 캠핑용 매트, 장판 밑에 까는 보조재, 심지어는 신문지를 두껍게 쌓아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차가운 창틀과 화분 바닥 사이에
공기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이 덕분에 뿌리 부분이 냉해를 입지 않고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 틈새로 찬바람, 즉 외풍이 새어나오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틈새 바람이 있다면 즉시 막아줘야 합니다. 실내의 온기를 다시 반사해주는 단열 필름이나 뽁뽁이를 유리에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세요. 이른 아침 모종 화분에 손을 대봤을 때 만약 화분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식물들에게 이처럼 따뜻한 발을 제공해주면 불과 며칠 만에 식물들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생육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잎도 건강한 녹색으로 돌아올 거예요. 흙 포장지에 적혀 있지 않은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그 토양의 무균성입니다. 우리는 매장에 가서 가장 비싸고 보기 좋은 씨앗 발화용 흙이라고 적힌 봉투를 삽니다. 우리의 식물에게 최고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이 흙은 일반적으로 잡초 씨앗, 해충, 유충, 그리고 병원균으로부터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유익한 미생물 또한 제거됩니다. 그 흙은 죽은 흙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토양 속에서는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 균류, 그리고 기타 미생물들이 식물의 뿌리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영양분을 바꾸어주고 병원균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하며 심지어 성장 촉진제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봉투에 담긴 무균 토양에는 이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홀로 남겨져 우리가 비료와 함께 주는 무기 염류와 1대1로 맞서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람에게 살아있는 정상적인 음식을 전혀 주지 않고 병에 든 비타민만으로 식사를 대신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균근을 형성하는 공생균입니다. 이 균들은 뿌리와 결합하여 양분을 흡수하는 표면적을 몇 배로 늘려줍니다. 균사체는 거대한 망처럼 토양의 미세한 틈새까지 파고들어 물과 영양소, 특히 인을 획득해서 식물에게 전달합니다. 그 대신 균은 식물이 광합성으로 합성한 탄수화물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입니다. 균근을 가진 식물은 훨씬 빨리 자라며 뿌리가 더 튼튼해지고 가뭄에 더 잘 견디며 질병에도 덜 걸립니다. 시판되는 흙, 토탄 흙은 열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유익한 균의 포자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종은 여전히 매우 약한 자신의 뿌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제한합니다. 모종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토양 미생물과의 공생이 주는 타고난 자연의 힘은 부족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시판되는 상토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를 위해 유용한 곰팡이, 포자나 박테리아 군집을 포함하는 특수 미생물 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리코더마나 고초균 기반의 제품들이죠. 이 제제들은 흙을 배합할 때 섞어주거나 씨앗을 뿌린 후 흙의 물처럼 뿌려줄 수 있습니다. 트리코더마는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것 외에도 뿌리 썩은병, 금부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곰팡이와 싸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확실하다면 텃밭에 살아있는 흙을 소량 섞어주거나 고품질의 바이오 휴머스, 비오 후뭇, 지렁이 분변토를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양토에 유익한 미생물청이 풍부해집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모종이 여름 내내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모종에게 자연과 최대한 가까운 살아있고 균형 잡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모종은 틀림없이 튼튼한 성장과 풍성한 미래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들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성장이 멈추고 활력을 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잎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흔한 해충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죠. 이는 적이 겉이 아닌 땅속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흙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해충, 예를 들어 버섯파리 시아리드의 유충을 말하는 겁니다. 성충은 화분 주변을 날아다니는 작은 검은색 날벌레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한 것은 이 성충이 아니라 축축한 흙 속에서 자라는 검은 머리를 가진 작은 흰색 유충입니다. 이 유충들은 보통 부패한 유기물을 먹고 살지만 흙 속의 먹이가 부족해지면 우리의 연약한 어린 모종 뿌리로 옮겨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유충이 잔뿌리를 갉아먹으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는데 이 상처를 통해 각종 곰팡이병이나 부패균이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결국 뿌리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식물은 영양 부족과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은 예방입니다. 버섯파리는 흙이 과습한 환경을 가장 선호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종에 과도하게 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줄 때마다 겉흙이 충분히 마르도록 관리해 주세요. 화분 흙 표면을 얇게 구운 모래 또는 규조토로 멀칭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암컷이 축축한 흙의 알을 낳는 것을 방해하는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성충 날아다니는 버섯파리를 잡기 위해서는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유충기 생겼다면 포식성 곰팡이나 박테리아 기반의 특수 생물학적 살충제로 흙을 관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에는 안전하지만 해충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침투성 화학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종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의 잎뿐만 아니라 흙까지 정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미스터리한 이유는 바로 타감작용입니다. 과학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타감작용이란 식물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식물은 뿌리와 잎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이 물질들은 이웃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억제하는 독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것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메커니즘 중 하나이죠. 보통 밭이나 텃밭에서 작물 간의 궁합을 따지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중요한 모종 단계에서는 이 점을 완전히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 모종들은 이런 화학 신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하나의 파종 용기나 창가에 놓인 이웃한 포트에서 상극인 작물들이 함께 자란다면 말 그대로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회향 펜넬이나 쑥 같은 작물은 거의 모든 이웃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심지어 모종 단계에서도 오이나 감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대표적인 타감작용의 예는 고추와 토마토를 같이 심는 경우입니다. 비록 둘 다 같은 가지과 식물이지만 너무 가깝게 심으면 뿌리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서로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보다 본래 성장이 느린 고추가 심하게 피해를 입습니다. 성장이 더 빠르고 강한 토마토가 고추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로는 메리골드가 있습니다. 메리골드가 해충을 쫓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뿌리 분비물이 콩과 같은 일부 채소 작물의 성장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토마토처럼 같은 작물의 모종이라도 품종이 다르면 그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장력이 더 강한 무한 생장형 품종이 키가 작은 유한 생장형 품종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이웃을 감지하고 물리적으로 아직 빽빽하지 않은 상태라도 빛과 토양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시작합니다. 알렐로파티, 타감작용,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팁은 가능한 한 다른 작물들의 모종을 각각 다른 용기에 키우고 서로 바싹 붙여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창가 공간이 좁다면 식물들을 가족별로 묶어주세요. 토마토는 토마토끼리, 고추는 고추끼리, 배추는 배추끼리 말이죠. 공간 절약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한 상자에 여러 종류의 씨앗을 섞어 심지 마세요. 잎이 서로 닿기도 훨씬 전에 이미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화학전이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물 상성, 호환성 표를 확인해 보세요. 물론 모종 단계에서는 밭에서만큼 영향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약해진 어린 묘목들에게는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록색 반려식물들의 개인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식물들은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7번째이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적절한 모종 옮겨 심기 피키로프카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피키로프카란 어린 모종의 중앙 뿌리를 잘라 옮겨 심는 작업을 뜻하며 이는 식물에게 항상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뿌리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식물은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만약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조심성 없이 진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본잎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너무 이른 시기에 모종을 옮겨 심으면 식물이 그대로 고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엉켜서 덩어리가 되어버린 너무 늦은 시기에 옮기면 뿌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장기간 성장이 멈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피키로프카 이후 식물은 일주일, 심지어는 2주 동안 몸살을 앓으며 귀중한 생장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식물은 병충해나 외부 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현대 농업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뿌리 손상을 최소화하는 옮겨 심기 분갈이를 선호하며 아예 피키로프카를 포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흙덩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작은 용기에서 큰 용기로 옮겨 심는 방법은 뿌리 손상 없이 진행되는 식물에게 스트레스가 덜한 부드러운 이식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실수는 바로 뿌리분을 손상하는 것입니다. 흙이 너무 건조하면 옮기는 과정에서 쉽게 부서지면서 뿌리가 노출됩니다. 반대로 너무 젖어 있으면 흙덩이가 무거워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식 몇 시간 전에 모종에 물을 주어 흙이 적당히 축축하고 형태를 잘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모종을 너무 깊게 심는 것입니다. 토마토 같은 일부 작물은 깊게 심어도 잘 견디며 심지어 줄기에서 추가적인 뿌리까지 형성됩니다. 하지만 고추, 가지 또는 오이 같은 작물은 절대로 깊게 심으면 안 됩니다. 뿌리목 부분이 썩어 들어가서 식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물들은 반드시 기존에 자라던 높이 그대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분갈이를 했더라도 식물에게는 반드시 회복 기간과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이식 직후 곧바로 강한 햇빛이나 고출력 조명 아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종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1에서 2일 정도는 적당한 온도와 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미노산 계열의 스트레스 해소제를 잎에 분무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분갈이 후 첫 물은 맹물 대신 새로운 잔뿌리의 성장을 촉진하는 뿌리 활착제 용액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료를 주는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새로운 화분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분갈이는 식물에게는 일종의 수술과 같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고 질 좋은 수술 후 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최소화되어 모종이 새 공간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지만 모종 키우는 일이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빛, 온도, 물만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사용하는 물의 질, 생육 단계별 적절한 화분 크기, 냉해를 입히는 차가운 창틀 방어, 유익한 미생물이 있는 살아있는 흙, 토양 속 숨은 해충들, 이웃 모종 간의 화학적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분갈이. 바로 이 7가지 숨겨진 원인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바로 디테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보통 거창한 잘못이 아니라 대중적인 정보나 영상에서 흔히 놓치거나 언급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주변 환경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7가지 원인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충격이었던 발견은 무엇인가요? 이미 겪었지만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